결혼하고 한 달이 되던 어느 날 밤, 나는 이유도 모른 채 사람 하나 드나들지 않는 외딴 헛간에 끌려가 문이 잠긴 채 갇혔습니다. 하루에 한 번 식은 밥 한 그릇과 말 없는 남편만이 유일한 접촉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도대체 누굴 위해 이렇게 된 건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캄캄한 어둠 속 딱딱한 흙바닥에 웅크리고 있다가 사흘째 되던 밤, 그 어둠 속에서 하얀 뱀이 나타났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결말에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할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89년 4월 경상북도 안동에서 한참을 더 들어가야 닿는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벚꽃은 이미 흩어졌고 개울 옆 진달래도 마지막 꽃잎을 떨구고 있을 무렵이었지요. 그날은 아침부터 조용히 내리기 시작한 봄비가 해가 질 때까지도 멈출 줄 몰랐습니다. 비는 가만가만 흙을 적셨고 옛날식 돌담 아래로는 물이 뿌옇게 고여 흐르고 있었지요. 논두렁은 진창이 되었고 외양간 지붕 위 빗물 소리는 자꾸만 사람 마음을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김떡수 63. 고향을 떠나본 적도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덕수 아재하면 다들 고개 끄덕였지만 그보다 그를 더 정확히 설명하는 말은 바로 미영이 아버지였어요. 그날 아침도 그는 고무장화를 꿰차고 낡은 우산을 펼쳐 들었습니다. 우산은 오래돼 천이 군데군데 달아 있었고 살 하나는 벌써 휘어져 버렸지만 그는 그런 걸 새삼스럽게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중요한 건 오늘 남의 논에 나가 모내기를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쌀 다 떨어졌고 된장찌개마저 멀건 국물이 된 지는 벌써 며칠째였거든요. 무릎 아래로는 싸늘한 습기가 스며들며 시린 통증을 불러왔지만 그는 한 번도 아프다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 커버린 딸아이에게 괜한 걱정 하나라도 덜어주고 싶었거든요. 그 딸 미영.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이었지요. 남들 다 손주 이야기할 나이에 덕수는 42의 딸을 얻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려고 그리 늦게 왔나 보다라며 마을 어른들이 혀를 찾고 덕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미영이 태어난 그날 아내는 해산 도중 끝내 숨을 거뒀고 그 뒤로 그는 밥을 씹을 때마다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20해 동안 미영은 단 한 번도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새 신발은 늘 한 계절이 지나고 나서야 얻었고 유치원도 미술학원도 피아노도 없이 컸지만 언제나 괜찮아요라며 웃어주던 아이였지요. 그런 아이가 올해 20살이 되었습니다. 남들 다 대학 가는 나이, 하지만 덕수는 등록금이 얼만지도 몰랐어요. 그런 건 그저 남의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논둑을 따라 터벅터벅 걸어 올라가던 그때 흐릿한 빛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비 많이 와요? 집 대문 앞 처마 끝 빗줄기 아래 서 있는 미영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덕수는 순간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얀 저고리 위로 검정 치마를 단정히 입고 선 미영이
어느새 그렇게 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살아생전 웃던 아내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눈매며 입꼬리며 심지어 손끝에 살짝 힘을 주고 서 있는 모습까지 이토록 똑같을 수가 있나 싶어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저릿하게 뭉쳐왔습니다. 비가 멈추지 않고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 덕수의 눈에 들어온 건 그저 딸의 얼굴, 그 아이의 두 눈동자 속에 잠겨 있는 젊은 엄마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어서 들어가거라. 감기 들겄다. 입안이 먼저 움직였고 덕수는 마당을 조심스레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젖은 손으로 미영이 어깨 위에 우산을 슬그머니 씌워주었어요. 자신은 벌써 다 젖었지만 딸만큼은 비 맞지 않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눅눅한 흙내와 함께 흘러나오는 텔레비전 소리가 귀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복판, 유일하게 색깔이 있는 가전제품 컬러 텔레비전 앞에 순자가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채 앉아 있었어요. 전원일기에서 김 회장이 누군가를 호통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기세로 그 자리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집의 안주인 순자였습니다. 화려하게 부푼 파마머리에 짙게 바른 빨간 립스틱이 눈에 먼저 들어왔고 발치에는 늘 퉁퉁 부은 듯한 두 발이 슬리퍼 밖으로 비스듬히 삐져나와 있었지요. 그녀는 1979년에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장터에서 만난 과부 순자와 재혼한 건 사람들 입에 한참이나 오르내렸던 이야기였어요. 그때 미영이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부터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순자는 미영이를 우리 딸이라 부르며 장날에 머리핀 하나쯤은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덕수가 논밭으로 나서고 나면 순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달라졌어요. 방 안 치우고 뭐하냐, 옷 말려라, 장작 넣어라, 고양이 밥도 안 챙겼냐. 하루에도 12번 손끝과 발끝이 쉴 틈이 없을 만큼 미영이는 집안의 모든 허드렛 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순자는 그걸 딸로서 당연한 일이라 여겼고 미영도 그게 이상한 줄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삶의 방식이란 이상해도 참고 사는 것이었거든요. 그날도 비에 흠뻑 젖은 덕수가 우산을 털며 들어서자마자 순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품삯은 얼마나 받아왔어요? 목소리에는 늘 그렇듯 촉박한 계산기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덕수는 미영이의 어깨에서 우산을 거두어 문 옆에 조심스레 세운 뒤 낡은 지갑을 꺼내어 바닥에 놓았습니다. 5,000원이야. 내일은 일이 없고. 말꼬리가 바닥으로 처지자 순자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어요. 그녀는 소리 없이 숨을 내쉰 뒤 입꼬리를 질끈 깨물었습니다. 미용실 예약해뒀고 며칠 전 읍내에서 사온 새 구두값도 미리 치렀고 모레 있는 부녀회 모임에선 고급 과일이 필요했거든요. 이미 머릿속에선 그 5,000원이 어디로 얼마나 써야 하는지 계산이 끝난 지 오래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무언가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두 눈은 5,000원보다 더 큰 불안감을 읽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아무 말 없이
젖은 치마를 꼭 붙든 채 말없이 부엌으로 향하는 미영의 등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비가 멈춘 다음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을 사람들 얼굴엔 여전히 눅눅한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장날이었고 순자는 바구니 하나 달랑 들고 이웃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겉으론 미나리를 사러 간다고 했지만 그 발걸음엔 얼마 전부터 정해진 목적지가 따로 있었지요. 그곳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묵은 된장과 들기름을 팔던 남자 최봉달이 있었습니다. 62, 이 동네서 논밭만 해도 몇마지기 되는 부자였고 아내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으며 자식은 하나 있는데 비실비실 된다고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장터에서 우연히 순자를 보고 말을 걸어온 것도 그였어요. 덕수댁 아니요? 딸이 이쁘다던데 벌써 20살이지? 그날 이후였습니다. 장에만 나가면 순자를 향한 봉달의 말은 꼭 미영이로 시작했어요. 그애 대학은 안 갔대요? 지 애비처럼 일 잘하겠지? 손재주는 어때요? 성질은 어머니 닮았을라나 곱상하게 생겼던데 처음엔 그저 관심인 줄 알았어요. 늙은 노총각이 혼자 살아 외로워서 그러려니 했고 속으로는 괜히 딸 아이 눈에라도 띄면 어쩌나 싶어 말끝마다 얼버무리며 대화를 피했지요. 아무리 계모라도 지킬 건 지켜준다는 마음이었나 봅니다. 그런데도 봉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날에도 또 그 다음에도 채소값을 깎아주겠다며 바짝 다가오더니 결국 참다 못한 순자가 입을 바짝 다물고 말했습니다. 아, 나이가 몇인데 주책 맞게 자꾸 내 딸 얘기를 그렇게 해요?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이 양반이 노망이 났나? 딸이 장터 물건이에요? 사람도 봐가며 말을 해야지. 장바구니를 들고 휙 돌아서려던 그 순간 최봉달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농이 아니었고 무언가 오래된 결심을 들추듯 천천히 조용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 내 말 좀 들어봐요. 최봉달이 슬그머니 장터 좌판 뒤로 고개를 숙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주변에 감자 깎던 할머니며 상추 고르던 아주머니들이 흘끗 눈길을 주자 그는 허리를 더 낮추고 목소리도 바닥에 깔았어요. 혹시 말이야. 봉달이 말을 맺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며 목구멍 깊은 데서 뭔가를 끌어올리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영이를 내 아내로 보내줄 수 있을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자의 눈썹이 번개처럼 치켜 올라갔고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덜컥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뭐라고요? 순자의 목소리는 삽시간에 장터 한복판을 울렸고 근처에서 깻잎 고르던 노파가 고개를 획 돌릴 정도였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 양반이? 내 딸을 예. 지금 20살짜리 애를 60 넘은 당신 아내로 보내달라고요? 이게 사람 할 소리예요? 봉달은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두 손을 맞잡고 눈동자를 아래로 깔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말 오해하지 말고 좀 들어봐요. 나야 가진 것도 많고 그의 대학 보내는 건 물론이고 집도 차도 다 해줄 수 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며 소매 안쪽 깊숙이 손을 넣더니 두툼하게 불룩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종이봉투는 마치 숨겨둔 욕망처럼 뚱하게 불룩했고 손끝에서 미묘하게 떨리는 고무줄이 그 속에 들어있는 돈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건 그냥 인사비예요. 내 마음을 알아줬다면 바로 쓰셔도 돼요. 다 같이 사는 세상, 나 좀 봐주구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자의 손등이 탁 장터 좌판을 내리쳤습니다. 무와 상추가 들썩였고 몇몇 상인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진짜 돌았어요? 딸 가진 어미 앞에서 무슨 짓이에요, 지금? 내가 계모라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돈 몇 푼에 내 딸을 팔라고? 그건 시집이 아니라 거래잖아요. 계산서 찍고 주판 튕기고 이젠 애까지 값 매기겠다는 거예요? 순자는 숨을 몰아쉬며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말은 분명 화를 냈는데 심장 어딘가가 딱 50만 원짜리만큼의 망설임으로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논 새 마지기, 신시가지 새 아파트, 그랜저 승용차, 그리고 대학 등록금. 그 단어들이 마치 아궁이 속 불씨처럼 순자의 속을 오래도록 지펴대기 시작했어요. 갈색 종이봉투였고 입구가 고무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지요. 순자는 봉투를 받지도 거절하지도 못한 채 두 눈을 껌뻑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봉투 속에서 묵직하게 전해오는 현실의 무게,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자기 딸의 이름 미영. 그 순간 바람이 지나가며 봉달의 좌판 위 고구마 껍질을 휙 날려보냈고 순자의 가슴 안에서도 뭔가 꺼림칙한 기류 하나가 조용히 뒤집히고 있었어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로는 성질을 내며 큰 소리쳤지만 손끝은 봉달이 내민 봉투를 향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파트라니. 안동 신시가지, 그 새로 생긴 고층 아파트. 한 달에 서너 번 미용실 가는 길에 버스 창밖으로 쳐다만 보던 그 건물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라니. 그랜저. 번호판에 하얀 선이 들어간 읍내 의원 원장님이나 타는 그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순간 순자의 속에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행복감이 고개를 들었지요. 하지만 순자는 본능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남편이 그 사람 성격 아시잖아요. 미영이 일이라면 아마 귀에서 불이 날걸요. 입으로는 남편을 핑계 삼았지만 그 목소리엔 이미 마음속 숫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봉달이 순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말을 끊어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시집 보낼 딸 아닙니까? 그냥 보내나 잘 보내나 그 차이 아니겠어요? 그 말은 마치 쇠못처럼 순자의 가슴께에 박혔습니다. 봉달의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사람을 누르며 밀어붙이는 돈 가진 자의 확신에 찬 여유였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 가만히 얼어붙은 채 스스로 묻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시집 보낼 거라면 정말 저게 잘 보내는 거 맞는 걸까? 그 질문에 아니다고 대답하기엔 그 손에 들려있는 봉투가 너무 따뜻했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가난한 현실의 숨소리가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순자는 덕수를 향한 말을
바늘처럼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밥상을 차리면서도 방바닥을 쓸며 먼지를 모으는 척하면서도 틈만 나면 미영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미영이 벌써 20살이에요. 언제까지 저 애를 집에 붙들어 둘 거예요? 남들은 벌써 손주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덕수는 방 안에 놓인 라디오 소리를 키운 채 모른 척 신문을 뒤적였지만 그 손이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아직 어린디 뭔 소리고. 그는 신문 너머로 한마디 내뱉었지만 그 말엔 단호함보다 주름진 마음의 흔들림이 먼저 묻어 있었어요. 그러자 순자는 허리를 삐딱하게 세우며 두 손을 허리에 얹었습니다. 어려요? 옛날엔 16에도 시집 갔어요. 지금이야 공부한다 뭐한다 해도 그애 대학 갈 돈 있어요? 최봉달 씨가요. 신시가지 아파트 한 채, 그랜저, 등록금까지 다 해주겠다는데. 그게 어디서 굴러온 소리도 아니고 지금 이 마을에서 딸 시집 보내는데 이만한 조건이 어딨어요? 딸 덕 한번 봅시다. 미영이 아버지. 그 말이 방안을 울릴 때 부엌 한 구석에서 조용히 물을 끓이던 미영의 손이 순간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지도 않았고 물 내리는 소리만 들리는 부엌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대화는 귀를 타고 심장을 꿰뚫듯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구부정한 어깨, 논일 다녀오면 까칠하게 갈라져 있는 손등, 그리고 밤마다 방 건너편에서 들려오던 길고 묵직한 한숨. 미영은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숨은 밥 대신 절약한 고봉지, 새 옷 대신 기워 입힌 옷자락, 그리고 15살부터 꾹 참고 감춰온 미안함의 숨결이었어요. 미영은 조용히 국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며 그녀의 눈시울을 가렸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밤마다 누런 전등 아래서 신문을 펴놓고 잠든 척하던 덕수는 미영의 방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만으로도 딸이 아직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이상하게 말이 없던 미영이 숟가락을 내려놓은 뒤 식탁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된장국을 떠먹던 손이 그 순간 멈췄어요. 익숙한 공기가 낯설게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미영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저 시집 갈게요. 그 말이 덕수의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숟가락이 덜컥 그릇에 닿으며 소리를 냈고 그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 소리냐, 미영아. 넌 아직 말을 잇기도 전에 미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그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굵은 눈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저 알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신지. 손마디마디 터져도 병원 한 번 못 가시고 밤마다 이불 속에서 한숨 쉬는 것도 다 들었어요. 저 하나 때문에 아버지가 이 고생을 계속하시는 게 전 너무 미안해요. 그 말에는 20살짜리 여자의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모든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밤마다 몰래 펼쳐보던 국문과 책자 한 장도 있었고 자신이 꿈꿨던 서울에
커다란 책방과 그 안에서 일하고 싶었던 희미한 소망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누르던 건 자신을 위해 고개를 숙이고 손등으로 땀을 닦으며 버텨온 아버지의 구부정한 등 한 줄이었습니다. 제가 시집가면 아버지 조금은 편해지실 수 있잖아요. 밥 걱정, 돈 걱정, 등록금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영의 무릎 위로 떨어진 눈물은 이제 조용히 마룻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수는 숨을 꾹 참고 딸을 똑바로 보려 했지만 그 눈길은 끝내 그녀의 눈동자에 닿지 못했습니다. 말없이 흔들리는 입술, 그리고 어깨 너머로 삐걱거리는 세상이 그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미영이를 위한 길인가? 1989년 가을, 들녘의 벼가 고개를 숙이고 감나무 가지마다 붉은 열매가 여물던 그때 미영이와 최봉달의 혼인식이 치러졌습니다. 잔칫날 아침, 동네는 이른 새벽부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시골 마을의 모처럼 웅성거림이 가득했고 정자나무 아래에선 장정들이 잔치상에 올린 자시며 대추며 손질하느라 바지춤을 걷어붙인 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혼례는 소박했습니다. 기름떡과 돼지머리, 술 한 사발 돌리며 예전처럼 초래청 대신 마당 한복판에서 절을 올렸고 풍물패 대신 읍내 악단이 전축으로 축하합니다를 틀어댔어요. 하지만 그 겉모습과 달리 봉달이 준비한 예단은 마을 사람들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지요. 은수저 세트며 비단 침구며 그리고 봉투마다 차곡차곡 들어찬 현찰 뭉치가 잔치상 한켠에 곱게 포개져 놓여 있었고 장터에서도 이름난 금목걸이까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봉다리 저놈이 돈은 어지간히도 푸네. 저 정도면 애를 그냥 금으로 덮어놓고 사는 거지. 그래도 미영이 아깝긴 아깝다. 그날 이후 덕순애는 약속대로 안동 신시가지에 반듯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방마다 하얀 벽지와 빛나는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 운동화에 정장을 입은 도시 사람들이었어요. 그랜저도 진짜였습니다. 번호판에 하얀 줄이 선명히 박힌 그 차는 단지 주차장 한켠에서 유난히 번쩍였고 덕수는 처음엔 며칠 동안 운전석에 앉아 시동만 걸어보다 결국 키를 집에 모셔만 두고 있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 집 이제 팔자 폈지 뭐. 딸 하나 잘 둬서 아주 다들 부러워 죽겠대. 덕수는 이젠 무슨 일 안 해도 되겠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오갈수록 정작 덕수의 어깨는 조금씩 더 굽어갔습니다. 낯선 도시 아파트에서 그는 가끔씩 미영이 혼례날 눈가에 맺혔던 작은 떨림을 떠올리곤 했어요. 그 웃음이 정말 기뻐서 지은 건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위해 보여준 거짓된 용기였는지 그건 지금도 덕수 혼자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혼인식을 마치고 미영이는 봉달이 마련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겉보기엔 반듯하고 넓은 양옥집이었고 현관문을 열면 광택이 도는 대리석 바닥과
거실 벽엔 큼지막한 벽걸이 시계까지 걸려 있었지요. 봉달은 그런 집을 네가 앞으로 살 집이다라며 마치 선물이라도 주듯 말했지만 미영은 그 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어딘가 모를 묵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창문은 넓었지만 햇살이 이상하리만큼 덜 들어왔고 집안 공기엔 설명할 수 없는 눅눅함이 감돌았어요. 봉달은 나이에 비해 의외로 자상했습니다. 식사 때면 수저를 챙겨주고 무릎 담요도 미리 펼쳐두었고 심지어 시내 나갈 일 있으면 운전기사까지 불러 미영을 태워 보내주었지요. 그의 배려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성스러웠고 마치 미영이에게 무언가를 보상하려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집엔 미영보다 더 오래된 침묵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수가 이리 와봐라. 하루는 봉달이 그렇게 부르며 미영에게 작은 방문을 가리켰습니다. 방문이 조심스레 열리자 그 안에서 나타난 건 미영의 또래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그림자였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 바짝 마른 팔목, 무표정한 눈동자. 그건 봉달의 딸 미숙이었습니다. 미숙아 인사해라. 이제부터 엄마라고 불러.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랑 결혼했으니까 네 엄마가 되는 것이여. 미숙이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곤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영은 멍하니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딸이라고? 저렇게 약해 보이는 아이가? 또래라면서 왜 저렇게 마른 거지? 피부는 햇빛에 닿은 적도 없는 듯 희고 눈빛은 마치 뭔가를 오랫동안 견뎌온 사람처럼 말없이 침잠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며 미영은 점점 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미숙이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봉달이 미숙의 방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다가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미숙이는 가끔 밤중에 물 마시러 나와 부엌에 불이 켜지면 그제야 미영은 주전자에서 물을 따르고 그릇이 조용히 닦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요. 아침이 되면 다시 조용했고 미숙이는 마치 이 집에 없는 사람처럼 사라지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묘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미숙이의 방문 앞을 지날 때마다 자기 심장 박동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미숙이와 마주치는 날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문틈 사이로만 존재하던 미숙이도 조금씩 미영에게 마음을 여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문 앞에 놓인 쟁반을 들고 갈 때 잠시 눈이 마주치는 정도였고 그 다음엔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 정도였지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비껴들 무렵 미숙이가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생일이 언제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영은 나무 도마 위에 놓인 오이를 써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날따라 미숙이의 눈빛엔 알 수 없는 어쩌면 조금 섬뜩하기도 한 기대감 같은 게 번져 있었어요. 4월 15일이야. 너는? 그러자 미숙이는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4월 15일이에요. 신기하죠? 미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가 얼얼해졌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우와, 진짜 신기하네. 생일이 똑같다니. 몇 시에 태어났어요? 미숙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묘한 집요함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글쎄, 아빠가 새벽 3시쯤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답하자 미숙이의 두 눈이 갑자기 번뜩이며 더 크게 반짝였습니다. 저도요. 저도 새벽 3시래요. 그 말과 함께 미숙이의 얼굴에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고 그 눈빛은 순간 아이처럼 해맑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어딘가엔 감출 수 없는 무언가가 서려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미영의 손을 붙잡는 순간 터져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미영은 손끝에 닿은 미숙이의 체온이 생각보다 뜨겁다는 걸 느꼈고 순간 몸 안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뭐가 고마워? 그냥요. 그냥 고마워요. 그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엔 이 집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오래된 사연이 단단하게 눌려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자신도 모르게 미숙이의 눈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 아이의 말 너머에 자기가 아직 알지 못한 무언가가 깊숙이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이 스르륵 일어섰어요. 그날 밤 미영이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숙이의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고 고마워요라는 그 마지막 한마디가 왠지 모르게 오래된 기억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창문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낮게 스쳐갔고 낯선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던 미영은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른 채 깊고 낯선 꿈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꿈은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안개로 덮인 숲속,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미영은 맨발로 어딘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안개 사이로 하얀 뱀이 또아리를 틀고 나타났습니다. 그 뱀은 고개를 든 채 놀랍도록 또렷한 눈빛으로 미영을 바라봤고 입을 벌리진 않았지만 마치 속삭이듯 말을 걸어오는 듯 했습니다. 도망가. 이 집에 있으면 안 돼. 내 자리가 아니야. 뱀의 입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소리는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가슴속 어딘가에서부터 울려나오는 낡은 종소리처럼. 그리고 그 말은 점점 더 급박해졌어요. 너는 여기 있으면 없어져. 그 순간 뱀이 갑자기 몸을 틀며 미영 쪽으로 성큼 다가왔고 그 하얀 비늘이 손목을 감싸는 느낌에 미영은 숨이 멎을 것처럼 놀라서 몸을 휙 뒤틀며 깨어났습니다. 이불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가슴은 방망이질하듯 뛰고 있었어요. 그 꿈이 단지 뱀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미영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몸을 돌렸을 때 문 쪽에 서 있던 누군가의 기척이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형광등은 꺼져 있었고 창밖 달빛만이 희미하게 방 안을 스치고 있었는데 그 빛 너머 거기 분명 누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덜컥 내려앉았고 이성이 말리기도 전에 눈동자가 그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턱 앞 남편 봉달이 언제 깨어 있었는지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선에 선 그의 얼굴은 표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무표정했지만 그 눈빛은 단단히 박힌 채로 미영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술도 움직이지 않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마치 방 안의 공기를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미영은 몸을 반쯤 일으켰다. 다시 굳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것도 아닌데 그 시선이 자신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왜 저렇게 서 있는 걸까? 언제부터 저기 있었던 걸까? 아니, 왜 그토록 오래 말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 그 순간 이상한 공포가 몸속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가슴이 조이듯 답답했고 한기가 등뼈를 타고 흘렀어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알아서는 안 될 것을 들킨 것 같은 감정, 그것이 서서히 미영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잠깐의 적막 끝에 그는 문에서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거실 쪽으로 천천히 사라졌고 그 뒤로 남은 건 문턱에 길게 들이운 그림자 하나뿐이었습니다. 미영은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이불을 턱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지금 자기가 깨어 있는 게 맞는지도 확신할 수 없을 만큼 그 밤은 길고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깊은 잠에 들지 못한 밤들이 반복되었고 미영은 점점 몸도 마음도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눈을 감아도 하얀 뱀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고 문틈 사이로 느껴지던 봉달의 그림자도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이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봉달은 자상하게 말 걸고 과일을 깎아주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집안의 모든 시계 소리조차 낯설게 들리기 시작했지요. 미숙이와의 관계도 겉으론 조금 가까워진 듯 했지만 서로 마주보고 웃다가도 그 눈빛이 어딘가 깊고 묘하게 멀었습니다. 마치 말하지 못할 이야기를 입안에 꽁꽁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미숙이는 친근해지려다가도 곧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은 이상하게 부엌이 조용했습니다. 늘 같은 시간 쨍그랑 소리와 함께 주전자, 물 끓는 소리가 들려야 했지만 그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미영은 왠지 모르게 그 고요가 더 크게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영은 그 불안함이 시작점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영은 미숙의 방 앞으로 다가가 미숙이를 불렀습니다. 미숙아, 밥 먹을래? 대답이 없었습니다. 노크를 한 번 더 했고 미영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창문은 여전히 커튼으로 꽁꽁 가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쪽 얇은 요 위에 이불을 뒤집어 쓴 미숙이가 기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미숙아, 미영이 한 걸음 다가가자 이불 안에서 작게 신음소리가 흘러나왔고 그 순간 캑! 미숙이가 갑자기 몸을 움켜쥐며 입 안 가득 피를 토해냈습니다. 검붉은 피가 입술과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흰 요 위로 얼룩처럼 퍼졌습니다.
미영은 순간 비명을 지르려다 입을 틀어막았고 떨리는 손으로 미숙이를 붙잡았습니다. 미숙아, 정신 차려. 어디 아픈 거야? 이거 왜 이래? 그 소리에 봉달이 방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미영이 멍하니 젖은 손을 들고 봉달을 쳐다봤고 그는 미숙이 얼굴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미숙아, 아이고 또, 그 한마디가 미영의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마치 이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이미 겪어본 사람의 반응이었어요. 봉달은 손수건을 꺼내 입가에 피를 닦으며 이상하게도 병원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로 나가 전화를 걸었고 그는 수화기를 든 채 미영을 눈치 보듯 뒤돌아보더니 방문을 닫고 말을 낮췄습니다. 지금 좀 와줘야겠어. 얘 오늘이야. 시간을 좀 앞당겨야겠어. 밤은 안 돼. 낮에 와줘. 그 말은 마치 익숙한 부탁, 이미 정해진 절차를 다시 반복하는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영은 방문 너머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장터 아주머니들이 수군대던 이야기. 봉달이 옛날에도 무당 불렀다잖아. 마누라 죽기 전에 굿 한 번 크게 했대. 미숙이도 어릴 적에 한 번 숨이 넘어갔다고 하더라. 그때도 무당이 살렸댔지. 아마 그때는 흘려들었지만 지금은 단어 하나하나가 귀에 바늘처럼 박히고 있었습니다. 무당을 부른다고? 미영의 머릿속은 소용돌이처럼 휘감겼고 이 집 안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과거가 서서히 숨결처럼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마당 쪽에서 들려오는 뭔가를 질질 끄는 소리, 그리고 낮게 섞인 방울소리에 미영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그 존재가 이미 집안에 들어선 것처럼 공기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불청객 같은 기운, 살갗을 따라 스며드는 싸늘한 냄새와 함께 한 발 또 한 발 낯선 기척이 점점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미숙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봉달과 아주 낮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준비가 다 됐나? 미숙이 방문 안쪽에서 들려온 낮고 갈라진 목소리에 미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살금살금 마루를 지나 부엌 쪽으로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네, 생년월일 시까지 똑같은 애를 데려왔으니까 이제 시간만 잘 맞추면 됩니다.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쉰 듯한 음성이었지만 기묘하게 또렷했고 어딘가 축축하게 젖은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미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생년월일 시까지 똑같은 애? 순간 며칠 전 미숙이와의 대화가 머리를 스치듯 지나갔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직감이 비명처럼 가슴을 긁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미숙이의 방에서 무언가를 상의하더니 곧 남편 봉달이만 미숙이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남편 봉달은 급하게 미영 쪽으로 달려오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무당 처음 보제? 아, 아니다. 마을에서 굿하는 거 본 적 있제? 봉달의 목소리에 미영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봉달은 여느 때처럼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의 손엔 낯선 향 냄새가 묻어 있었고
눈빛은 무언가를 감추는 듯 기이하게 불안정했어요. 우리 미숙이가 아파서 무당 아주머니가 잠깐만 기 좀 살려주신다네. 걱정 마. 다 나을 거야. 그 말에 미영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이미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기 좀 살린다는 말이 왜 이렇게 무섭게 들리는 걸까? 문득 미숙이 방 쪽에서 낯선 방울 소리와 낮게 흘러나오는 주문 같은 중얼거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해차, 제 액막이 되어 주소서. 무당은 무언가를 바닥에 뿌리는 듯 했고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희미한 연기 같은 것이 방 안을 채우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무당이 무언가를 크게 외치자 방 안에서 쿵 소리가 났고 바로 뒤이어 미숙이의 흐느낌 같은 소리가 삐걱거리는 마루바닥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미영은 온몸을 얼린 채 식은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뒤 방 안에선 기이하던 주문 소리도 방울 소리도 모두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당이 방문을 열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당은 미영 쪽을 힐끔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두고 느릿한 걸음으로 현관 쪽으로 향했지요. 미영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곧이어 봉달이 재빨리 따라 나가 두 손을 공손히 모으며 무당을 배웅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낮고 짧은 인사말, 그리고 철컥 문 닫히는 소리가 이어졌고 잠시 후 봉달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다 끝났어. 우리 미숙이 이제 좀 나아질 거야.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미영은 고개를 끄덕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에 놓였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끔찍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억지로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은 무거운데 가슴은 텅 빈 방 안을 향해 자꾸만 열린 듯 덜컥거렸고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불안은 뭔가 구체적이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만은 지울 수 없었어요. 몸은 천천히 식어갔고 가슴은 점점 더 조여들었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안 될 것 같은데 눈을 뜨고 버티는 것도 너무 지치는 그 이상한 틈 속에서 봉달은 이럴 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면 괜찮다며 부엌에서 미지근한 물을 내밀었고 그 물을 받아 마신 뒤엔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잠든 기억도 스르륵 꺼지는 감각도 모든 것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지만 그 순간엔 그저 피곤함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얼마나 지났을까? 짧고 얕은 숨이 자신도 모르게 헐떡거리며 가슴속을 긁고 올라오는 순간 미영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울렸고 이마와 목덜미는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았고 방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기이할 만큼 조용했어요. 미영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늘 옆에서 들려오던 봉달의 숨소리, 그의 묵직한 체온, 이불 너머로 느껴지던 미세한 움직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마치 처음부터 누구도 자지 않았던 자리처럼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심지어 베개엔 누운 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숨이 갑자기 거칠어졌고 눈앞이 순간적으로 뿌얘졌습니다. 미영은 식은땀에 젖은 손으로 이불을 걷어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슴은 벌렁거렸고 머릿속은 방울소리와 함께 아지랑이처럼 일렁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뇌 속 어딘가가 탁 하고 울리듯 머리가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지만 그 통증은 점점 깊어졌고 귀 안쪽에선 마치 누가 또각또각 작은 북을 두드리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아주 작게, 아주 느리게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엔 머릿속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미영은 바짝 말라버린 입술을 한번 훔친 뒤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잡는 데에도 몇 번을 시도했어요. 딸깍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던 겁니다. 여보, 여보, 문 좀 열어줘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대신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둥둥징, 북과 징이 엇갈리는 소리, 그 소리 사이를 파고드는 알 수 없는 웅성거림. 무당의 목소리가 절정에 이른 사람처럼 목을 틀고 뱉는 소리로 퍼졌습니다. 미영은 경악에 찬 채 문틈에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희미하게 열려있던 아래 틈 사이로 거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그 셋은 분명히 내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정면을 향해 무언가를 중얼거렸고 그 두 눈은 정지된 인형처럼 뜨인 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미영이 있는 방문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 앉아있던 미숙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환하게 웃는 얼굴이 아니라 입꼬리만 억지로 올라간 채 눈은 전혀 웃지 않는 기괴하고 비현실적인 미소였어요. 그리고 남편 봉달, 그는 이마를 바닥에 꾹꾹 박으며 기도하듯 절을 하듯 몸을 숙였다 폈다, 숙였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당의 목소리가 낮고 진하게 울렸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여기서 저기로 흘러간다. 약한 것은 강한 것으로, 젊은 것은 늙은 것으로 하늘이 정해준 운명을 우리가 바꿔보자고. 미영은 절망에 가까운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은 분명히 자신을 향해 던진 주문이었습니다. 치유도 아니었고 병을 고치려는 의식도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가져가려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대신 집어넣으려는 것. 문틈 너머 자신을 노려보며 웃고 있는 미숙이의 얼굴은 더 이상 약하고 병든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언가를 알면서 기다려온 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미영은 이성을 잃을 듯한 두려움에 온 힘을 다해 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 또 한 번, 쾅! 그 순간 문틀이 흔들렸고 못이 튀는 소리가 났으며 세 번째 발길질에 문이 쾅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이 한꺼번에 미영의 눈앞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급하게 굿을 멈춘 무당은 땀에 젖은 손바닥으로 부적을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미영이 저것을 어서 잡아. 그 소리에 봉다른 순간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어금니를 악물고 미영이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미영아, 미안하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땐 이미 그녀의 손목을 움켜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해다오. 내 딸 미숙이가 죽으면 난 살아갈 수가 없어.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엔 두려움과 욕심이 동시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너만 도와주면 너희 아버지한테 아파트가 아니라 건물도 한 채 더 사드릴게. 미영은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말 속에 숨은 꿍꿍이를 깨닫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놓아주세요. 오빠, 제발. 그녀의 외침은 절박했고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봉달은 고개를 돌렸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영은 팔을 붙잡힌 채 마을 외곽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의 발자국조차 닿지 않는 덩굴과 잡초로 둘러싸인 낡은 헛간. 기둥은 습기에 썩어 있었고 천장은 비가 샌 자국이 눅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빗장을 덜컥 잠그는 소리가 들리자 그제야 미영은 그곳이 단순한 격리 공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작은 창 하나 없이 낮에도 어둑한 그 방 안엔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봉달 오빠, 제발 문 좀 열어줘요. 미숙이가 아픈 건 나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엔 바람 소리만 스산하게 울리고 시간은 끔찍하게 더디게 흘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문이 삐걱 열리더니 봉달이 밥그릇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릇 안에는 식은 밥과 몇 조각 반찬이 전부였습니다. 미영은 벌떡 일어나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봉달은 그녀를 바라보지 않고 그릇만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미영의 목소리는 말라붙은 듯 힘이 없었고 그녀의 눈가는 부은 채였습니다. 봉달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참아줘.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그러곤 도망치듯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덜컥 또 한 번 빗장 소리가 들렸고 남은 건 또 하루의 정적뿐이었습니다. 벽 한쪽에 등을 기댄 미영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선 수십 가지 감정이 부딪히며 일렁였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감정은 배신과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 남은 공허였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봉달은 그날도 식은 밥그릇을 들고 헛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본능적으로 그를 노려봤지만 이미 수많은 말들이 입안에서 말라붙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봉달은 그런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내리깔고 땅만 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이제는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왔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고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미숙이 이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 몸이 자꾸 식고 의식도 점점 흐려져. 보름달이 뜰 때 그 아이의 운명을 누군가의 운명과 맞바꿔야 한다더라. 미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뚝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작게
겨우 쥐어짜낸 한마디였습니다. 솔직히 아파트에 자동차에 또 군만 무사히 끝나면 건물까지 내 약속하마. 너희 아버지, 너는 비록 세상엔 없지만 아주 행복하게 잘 사실 거야. 말을 끝내지 못하고 봉달은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잔인한 이야기인지 그도 알았던 거겠지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줘. 보름달이 뜰 때까지만. 그럼 너희 아버지는 더 부자가 될 수 있어. 우리 딸도 살고. 그의 목소리는 애원처럼 들렸지만 미영의 귀엔 그저 악몽처럼 퍼졌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의 병을 덜어내기 위한 그릇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미영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감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봉달은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한 채 그릇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이루지 못하던 미영은 지붕 위로 부딪히는 나뭇가지 소리와 쥐들이 기어다니는 소리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였습니다. 헛간 모서리, 곰팡이가 낀 낡은 벽틈 사이로 스르륵 하얀 그림자가 꿈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으악! 미영은 반사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로 밀쳤습니다. 등이 축축한 흙바닥에 닿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뱀은 아무런 위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혀를 몇 번 쑥 내밀며 공기를 감지하더니 그저 조용히 미영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조차 삼켜지는 정적. 미영은 숨을 고르며 조심스레 뱀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 달빛이 헛간 문틈으로 아주 희미하게 스며들어 그 뱀의 피부에 은빛 윤광이 감돌았습니다. 순백의 몸통에 어디 하나 흠없는 매끈한 비늘. 그건 흔히 볼 수 있는 들뱀이 아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무서움보다 알 수 없는 기묘한 정적과 이끌림이 미영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얀 뱀은 천천히 몸을 돌려 들어왔던 벽틈 사이 구멍으로 다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낡은 헛간 안의 공기조차 그전과는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또다시 그 뱀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비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을 죽이고 그 존재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뱀은 여전히 미영을 가만히 바라보다 천천히 몸을 돌려 구멍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다음 날도 밤마다 어김없이 그 뱀이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미영은 어느 순간부터 그 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뱀이 드나드는 구멍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헛간의 썩은 판자 틈이 뱀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밀려나며 흙과 나무 조각들이 바닥에 쌓여갔습니다. 처음엔 눈에도 띄지 않던 틈새가 나흘째 되는 밤엔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가 되었고 엿새째에는 미영이 손을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틈을 만져보며 그 벽이 오래되어 골마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새벽, 밤이 깊고 세상이 가장 조용해지는 새벽 4시 무렵, 미영은 바닥에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틈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뱀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 기회 아니면 다시는 못 나가. 가슴을 쿵쿵 울리며 벽 틈으로 어깨를 밀어 넣었습니다. 나무가 삐걱거리며 작게 비명을 질렀고 그 틈 사이로 한 줌이 바람이 스쳤습니다. 살같이 긁히고 무릎이 흙과 부딪혀 아팠지만 미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몸을 비집고 어둠 속으로 기어 나왔을 때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리며 숨을 크게 들이쉰 그녀는 젖은 흙 위에 한동안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 새벽 닭 울음소리와 함께 미영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때 그녀의 등 뒤로 무언가 스르륵 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 하얀 뱀이 헛간 뒤편 덤불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한마디 말도 없고 그저 왔다가 가는 존재.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뱀이 자신을 지켜보고 지켜냈다는 걸 미영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몸은 탈진에 가까웠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헛간을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나아가고 있는 건 밤마다 그녀를 찾아왔던 하얀 뱀이었습니다. 미영은 놀랍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숨죽여 따라가며 마치 어떤 인도자와 같은 존재처럼 그 뱀의 흔적을 눈으로 더듬었습니다. 하얀 비늘은 희미한 달빛을 받아 가느다란 빗무늬를 만들어냈고 숲은 새벽을 앞두고 고요하게 숨을 죽인 듯 오직 뱀의 움직임 소리와 미영의 가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짙은 수풀을 밀고 돌길을 넘어 이슬 맺힌 풀숲 사이를 따라간 끝에 뱀은 어느 순간 멈춰서더니 작은 언덕 너머로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도착한 미영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떨리는 다리를 내딛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건 그리운 이름 하나가 새겨진 비석.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산소였습니다. 엄마. 미영은 멍하니 섰다가 순간 두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차가운 흙을 붙잡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구해준 거야? 그 순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허공을 찢듯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그 사람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녀는 얼굴을 산소에 묻고 목이 찢어질 듯 울부짖었습니다. 숨조차 쉬기 어려운 격한 오열 속에서 손끝으로는 어머니 묘의 흙을 부여잡으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밝아오고 나뭇잎 사이로 여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은 미영에게 생애 두 번째 시작처럼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동쪽 하늘을 물들릴 즈음 미영은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그 발걸음은
더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산소 앞에서 다시 일어선 그녀는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산 아래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그리고 그 새벽의 공기를 가르며 미영이 향한 곳은 그녀를 속이고 가둬두고 팔아넘기려 했던 그 모든 진실의 시작점,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새벽 햇살이 채 퍼지기도 전에 미영은 흙투성이가 된 채 새로 이사한 아버지 덕수의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손은 떨렸고 온몸은 진창을 굴러 나온 듯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덕수는 딸의 몰골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손목엔 아직 줄에 쓸린 자국이 선명했고 그 눈엔 온 세상을 잃은 사람이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게 무슨 일이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미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며 하나씩 하나씩 자신에게 벌어졌던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헛간, 봉달, 무당, 미숙, 굿, 덕수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손목, 새하얀 얼굴에 새겨진 상처, 헛간에서 몰래 빠져나왔다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그의 얼굴은 점점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감금, 미신행위,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겁고 단호한 손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사건 접수를 요구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감금이고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중범죄입니다. 내 딸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무당이 구슬해서 목숨을 바꾼다며 내 딸을 가뒀다고요. 덕수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헛간이 있는 마을 외곽의 위치를 확보하고 미영이 직접 경찰과 동행해 그 현장을 증거로 삼아 주었습니다. 경찰은 미신행위와 불법 감금 혐의로 봉달과 무당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이어가던 중 새엄마 순자 역시 공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며칠 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피의자 봉달,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 판단, 불구속 수사 전환. 경찰서 밖으로 나온 봉달과 무당 그리고 순자는 멀쩡한 얼굴로 함께 서 있었습니다. 덕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억울해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수를 쓴 거야, 저놈이. 변호사? 뒷돈? 누구한테 손을 쓴 거야. 내 딸을 죽일 뻔한 놈들이 어떻게 멀쩡히 풀려나냐고. 덕수는 분노로 부르르 떨다 결국 거실 소파에 주저앉듯 쓰러졌습니다. 눈가엔 핏줄이 터질 듯 벌겋게 서려 있었고 어깨는 숨을 쉴 때마다 들썩이며 가라앉지 않는 분노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곁에서 수건을 적셔 그의 이마를 식혀주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러다 진짜 쓰러지시겠어요. 괜찮아요. 저 살아있잖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띵동. 문 밖엔 믿기 어려운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순자. 감히 자기 발로 이 집을 찾아온 겁니다. 팔짱을 낀 채 시선을 아래로 깔며
입꼬리를 올리고는 짐 하나 들 것도 없이 당당하게 현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 분위기 왜 이래? 순자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절하신 거야? 아오, 그 정도로 예민해질 일은 아니었는데. 미영이 그 모습을 보고 눈을 휘둥그레 뜨며 뒷걸음질 치자 순자는 더 뻔뻔스럽게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와 말했습니다. 내 짐 가지러 왔어. 그 말에 덕수는 그대로 벌떡 일어나 턱을 덜덜 떨며 외쳤습니다. 짐이라고? 내가 사람이면 이딴 식으로는 못 와. 그깟 돈 때문에 내 딸을 가둬놓고 구판을 벌여. 순자 아무리 계모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자 순자는 비웃듯 웃으며 턱을 들고 말했습니다. 계모라서 그런 거야. 내 친딸이면 그러겠어?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뭐가 그리 아깝겠냐고. 그리고는 한쪽 어깨를 으쓱이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파트의 자동차에 그리고 봉달 그 영감이 건물도 준다고 했다며? 그 정도 돈이면 목숨도 안 아깝지 않아? 기회였는데 말이야. 미숙이 살릴 수 있었잖아. 너무 안타깝다. 참 아쉽게 됐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미영은 더는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공기가 찢기듯 갈라졌습니다. 덕수는 부들부들 떨며 마치 발 아래 땅이 꺼진 듯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넌 사람이 아니야.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을 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비탄이었습니다. 순자는 코웃음을 치며 식탁 위에 놓인 가방을 휙 집어들고는 이제 볼 일 없을 테니 안심해. 내 몫은 챙겼으니까 뻔뻔하게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남겨진 거실엔 덕수와 미영만이 남아 무너진 시간 위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정말 인과응보는 있는지 무당은 벼락 맞아 죽고 미숙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봉달은 딸이 죽어서 그런지 시름시름 앓다가 어느 날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다. 한 달 후 미숙이는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동안 의식을 잃은 채 병상에 누워 있다가 조용히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봉달 역시 딸을 잃은 충격으로 급성 심장마비를 일으켜 같은 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때 자신의 아내를 헛간에 가두고 딸의 목숨을 살리려 했던 그 남자의 인생은 결국 자식도 자신도 지켜내지 못한 채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날 덕수는 미영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미영아, 살아줘서 고맙다. 그 말에 미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봄 법은 미영이 봉달의 법적 배우자임을 인정했고 미영에게 그의 모든 유산을 상속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봉달이 생전 소유했던 논밭, 건물 2채, 그리고 통장 속에 남아있던 상당한 액수의 현금까지 미영은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키우고 지켜준 아버지 덕수를 위해 집을 고치고 농사일은 품꾼을 들여 맡기고
늘 손에 굳은 살 박혀 살았던 아버지의 노년을 조용하고도 따뜻하게 보듬어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농사일은 제가 대신할게요. 아니, 아니에요. 사람 불러서 시키면 돼요. 그 말에 덕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을, 미영은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다가 기이한 광경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아래 묘 앞 산자락에서 하얀 뱀 한 마리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본능적으로 그 뱀이 처음 자신을 헛간에서 찾아와 구원의 길을 보여주었던 존재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뱀은 잠시 미영의 앞에 멈춰 섰다가 작은 눈을 반짝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미영의 눈에는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또 와주셨군요. 저 잘 살고 있어요. 뱀은 그 말을 들었는지 미영의 곁을 천천히 스치고 지나 고요한 산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있던 미영은 묘 옆에 조그만 돌무더기를 쌓아 작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자리에 찾아와 어머니를 향한 절을 올렸습니다. 그건 종교나 의식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고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죽어서까지 딸을 지켜준 보살핌에 대한 작고 조용한 예배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미영은 좋은 사람을 만나 늦은 재혼을 하게 되었고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덜어내며 자신의 삶을 되찾아갔습니다. 덕수는 손자들 틈에 앉아 웃음소리를 들으며 9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했고 그의 얼굴엔 매일매일 웃음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효심 깊은 자식에겐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린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지요. 부모는 죽어서도 자식들 걱정에 어떠한 모습으로든 나타나 도움을 준다. 산이 알고 하늘이 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